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유가족을 배제한 그 특별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특별법은 보나마나 무늬만 특별법으로 박근혜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그만하자, 피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광화문 촛불이 더 세차게 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세월호 참사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영대 평통사 대표님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언론들이 이 문제를 거의 등한시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MD가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195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그때는 아직 소련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전면화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미국 연구자들이 무려 5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총알을 맞출 수 있는지를 시험을 했습니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총알을 어떻습니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총알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MD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이 MD는 들어간 그 수십조의 돈에 불구하고도 아직도 이게 체계가 사실은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자체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거치고 있지만은 이것은 다 서로 짜고 하는 대련, 태권도로 따지면은 약속 대련과 같은 겁니다. 다 이미 정보를 제공하고 그거에 의해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전에서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시작된 MD가 한국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5년도 레이건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른바 많이 들으셨던 또 영화로도 보셨던 스타워즈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타워즈는 바로 MD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던 MD 체계를 훨씬 확대를 해서 전 우주를 상대로 해서 전 우주에다가 소련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스타워즈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게도 미국 MD에 참여할 것을 그때부터 요구를 했었고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것을 계속 거부를 해왔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2001년 부시가 당선이 돼서 집권에 있는데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 그 당시에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이었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하고 함께 이른바 ABM 조약을 유지 강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ABM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 간에 1973년도에 체결된 건데 이것이 바로 미국이나 소련이 MD를 구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합의입니다. MD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수도나 아주 중요한 전략 지점에 미국이나 소련이 단 한 군데만 MD를 구축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MD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클린턴 정권까지는 지켜져 왔었는데 부시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 조약을 폐기를 시켰습니다.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 ABM 조약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명으로 발표하면서 부시가 대너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인가요?
기억나신가요? 이정빈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차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반기문 씨가 아마 차관이었을 당시인데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게 자리에서 쫓겨난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끝까지 미국의 MD에 대해서 공식적인 지지나 참여 입장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김대중 정부를 평가해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국방부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 MD에 참여한다는 말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족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족쇄가 풀리기 시작하고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제 전면적으로 지금 미국 MD에 참여할 그런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MD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그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한번 좀 보시겠는데, MD와 관련된 국제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이 시민단체도 중심으로 해서 MD 저지 공대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MD 저지를 위한 그런 투쟁을 전개했었는데, 이 투쟁이 해외 단체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줘서 거기 가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저희들이 투쟁을 이렇게 발표하고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 저희들의 MD 저지 투쟁들에 대해서 애국 단체들이 상당히 고무를 받는 그런 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지고 나갔던 상징적인 MD를 상징하는 이제 바로 이 그림인데, 혹시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시나요? 처음 봤습니다. 아, 처음 보신가요? 네. 예. 자, 지금 이 손이 보이시죠? 이 손은 누구 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미국이나 또는 MD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불시의 손을 의미하는 거겠죠.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방어인데, 왜 이게 이와 같은 세계를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 패권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형상화되었을까요? 왜? 방어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사실 MD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은 많은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도 MD가 필요하다고 손을 듭니다. 왜? 북한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MD가 우리가 필요하다,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논리를 많은 진보 진영이나 자주 진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여러분들께서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MD를, 이른바 방어 무기 체계인 MD를 세계의 패권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것은, MD가 비록 방어지만 이 방어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의 군사 전략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외국의 단체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그린 겁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화가가, 아주 실천적인 화가가 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권투를 보시면은 상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잘 방어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때리는 상대가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알리와 포먼의 경기는 다 알고 계시죠? 그 유명한 포먼이 때리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반격을 가한 알리의 한 방에 고목처럼 쓰러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상대가 아무리 공격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MD를 통해서 그 공격력을 무력화하게 되면은 그 무력화시킨 나라가, 즉 MD를 발동시킨 나라가 군사적으로, 공격력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일 방어망이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전략 체계로, 무기 체계로 미국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D가 미국의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바로 부시 정권에 들어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시나요? 예. 예. 잘 보입니다. 이 냉전 시대 때는 ICBM과 폭격기와 전략 핵 잠수함이 미국의 이른바 전략 3원이라고 3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공격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시 정권에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ICBM과 폭격기와 그 다음에 전략핵 잠수함이 세 가지를 묶어서 공격이라고 하는 한 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MD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이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이 공격과 MD와 기반시설 셋을 기본축으로 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을 미국이 채택합니다. 그러면서 MD가 미국의 군사 전략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을 김대중 정부가 부정을 했으니 이게 그 깡패 같은 부시가 김대중 정권을 그만 놔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온갖 수모도 당했고 장관이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쪽에서 북쪽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러면은 과연 북의 미사일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보시면은 남쪽에 그리고 북쪽에 가지고 있는 미사일 전력을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 편은 공식적으로 나온 편은 아닙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보고 집계를 한 자료입니다. 남쪽 국방부는 북이 절대적으로 미사일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한 이 군사 전문지를 이용해서 통계를 잡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남쪽이 약 1170기 정도의 그런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북은 노동미사일 남쪽으로 쏘기 어려운 즉 일본이나 오키나와를 겨냥하는 노동미사일까지를 포함하더라도 크게 천기 안팎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정리한 것에 의하면 적어도 남측의 탄도미사일이 북측보다도 개수에서도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성능에 있어서는 남쪽 탄도미사일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파괴력도 훨씬 크고 그래서 북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전력이 남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제가 국방연구원에서 나온 그 연구자들과 전문가들과 국회 토론회에서도 똑같이 제시했던 안이고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했었는데 요구했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답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혹시 북의 탄도미사일 전력이 남쪽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사고는 오히려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남측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전에 지금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북에서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하는 것이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커드 미사일, 이른바 스커드 미사일, 화성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가 500km 또는 300km 이렇게 되니까 한반도 내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 미사일은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일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을 겨냥하는 거죠. 한반도에 유사시 전쟁이 발생하면은 주일 미군이 증원군으로 1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동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내 신문에도 소개됐던 그 사진을 제가 따온 건데, 남측의 KAMD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한국의 항공 미사일 방어망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북에서 쏘는 미사일이 남측으로 날아오는 것이 지금 사거리 300km, 이게 스커드 C인데 이게 올라가는 고도가, 최고 고도가 약 90km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500km짜리는 최고 올라가는 고도가 약 150km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격하기 위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도입해놓고 있는 거나 도입 중에 있는 것이 이른바 팩3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샤드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팩3는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처음 들어요. 처음 들었어요? 이 큰일이네요. 예. 우리가 현재 갖고 있거나 지금 도입 중이거나 업그레이드 중인 것이 이 팩3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서울 상공 15km 내지 20km 고도에서 맞추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전에서 이 팩3, 팩2가 사용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1990년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미국이 다국적군을 이끌고 들어가서 쿠웨이트로부터 후세인을 몰아낸 그 전쟁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걸프전이죠. 들어보셨죠? 걸프전? 예. 이 걸프전에서 이 팩3, 팩2 미사일 방어 무기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클린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이 얘기하기를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다시 부시 정권에 들어와서 그런 클린턴 정권의 발표를 뒤집었지만은 그 당시에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부시가,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라크를 침공을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 얘기죠. 그때도 이 무기체계가 가동이 됐는데, 이 무기체계를 가동한 미국의 육군 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의거해서도 약 요격률이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따라서 정확하게 이게 몇 프로 요격이 됐는지 지금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이 팩3로 요격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요격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은 지금 미지수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 하더라도 주로 막을 수 있는 지역은 설령 요격한다 하더라도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요 전략 지점, 군이나 정부의 주요 전략 지점만 막는 거지, 이런 국가위원회나 또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런 민간인 거주 지역, 이것을 막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은 마치 북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근데 사실 군인들은 물론 주요 요직에 있는 군인들을 얘기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들어있는 지역 사령부들은 다 전략사령부여가지고 이런 탄도미사일 요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탄도미사일 요격 방어망을 지금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이 팩3로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주요한 전략 지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탄도미사일의 팩3의 포대가 약 25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25개 포대가 필요하다는데 이 포대를 들여오는데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예? 얼마요? 수십조. 수십조요. 예, 수십조 안에 들어갑니다. 10조를 넘어갑니다. 굉장한 큰 돈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팩3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저층에서 즉 고도 20km 지점에서부터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날아오는 부분들은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높은 고도에서 멀리서 날아오는 것을 요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샤드 체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서 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본을 향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남쪽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동 미사일이기 때문에 남측을 향해서 이 노동 미사일을 쏜다고 한다면은 북이 전략 운영에 미스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은 우리는 팩3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샤드와 같은 그런 고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최근에 들어서 미군이 샤드를 배치하겠다고 그러고 또 그것을 받아서 국내의 일부 전문가들이 다 군 출신들이나 그 주변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남쪽으로 쏴서 남쪽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일본이나 오키나와로 날아가는 노동미사일이 어떻게 남한으로 올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남한으로 떨어질 수 있는 방법? 중국까지 가가지고요. 웬만큼 중국 위로 가지 않으면은 제주도도 넘어갑니다. 오키나와까지 날아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날아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놀이나 돌 던지기, 공 던지기 해보시면은 공을 자기 머리 위로 던지면은 멀리 날아가지 않고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듯이 미사일도 쏘는 각도가 다양합니다. 대개 통상적으로는 45도 각도로 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각도를 아주 수직에 가깝게 45도 이상으로 고도를 높여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노동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짧아져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서 북한이 남한을 노동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으니 이걸 요격하기 위해서 샤드를 들여야 된다. 이게 지금 남측의 이 전문가들이 동원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샤드를 들여오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올 1월 달에 이 샤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토론회를 국방부 장관들을 불러서 했던 사람이 요즘 박근혜 청와대를 향해서 아주 기세를 올리고 있는 대구 출신의 국회의원 유승민. 네. 이 사람이 1월 달에 그런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드를 만드는 록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군수업체가 아예 이 공군 방공포 사령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토론에 가가지고 왜 샤드가 대한민국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도표나 그런 그 자료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이 공군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이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이 주최한 토론회에 나온, 즉 노동미사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토론회에 나온 오히려 공군에 근무하는 현직 대령이, 공군 대령이 노동미사일을 도대체 왜 그렇게 고도를 높게 해서 대한민국에다 쏘냐.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용할 자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도를 높여서 쏘게 되면은 오히려 비행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남측에서 요격당하기가 쉬운데 뭐하러 그렇게 쏘냐.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현역 군인이 지금 이 MD를 담당하고 있는 군인이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샤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김자동 선생님께서 잘 설명한 것처럼 샤드로 요격하겠다라고 하는 그 측면보다는 샤드에 붙어 있는 레이더라고 하는 MD 무기 체계는 사실은 요격 체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도 많이 나가는 게 바로 레이더 체계입니다. 바로 그 레이더 체계에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보시는 게 샤드 레이더 체계입니다. 탐지거리가 2000km에 이른다고 하는데 자료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레이더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시나요? 자, 일본에 지금 여기 북부에 샤리키라고 하는 지역 일본 공군기지에 이 샤드 레이더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현재 남쪽에다가 다시 이 샤드 레이더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개의 샤드 레이더를 설치했을 때 이것은 탐지 거리가 1000km라고 가정하고 지금 그려진 도표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일부가, 북쪽의 일부와 북동부 일부가 탐지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직선으로 가는 거, 이게 하와이로 갑니다. 북에서 ICBM을 쏘게 되면은 하와이를 향해서 갈 경우에는 바로 이 코스로 가게 됩니다. 이 코스로 가는 것은 괌을 향해서 갈 때 이렇게 쏘게 됩니다. 작년에 한참 북미 간에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화들짝하게 계획을 앞당겨가지고 이 샤드를 바로 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괌으로 가는 코스가 바로 이 코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대한민국에다가 그리고 서해안 쪽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부의 거의 전역이 이 동남부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이 이 샤드 레이더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체계가 속들이 바로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포착이 되는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레이더의 배치를 아주 그동안에 중국에서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이 샤드 레이더를 한국에다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이명박 정권조차도 이것을 반대해서 배치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 샤드 레이더가 배치될 지금 직전에까지 와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부터 2주 후에 열릴 SC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미 연례 국방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샤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최근 언론에 나온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신화사 통신이 중국의 공식 입장을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한국이 미 MD에 넘어간다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뭐 희생되는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한국이 과거에는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에다 팔아먹고 살죠. 미국, 일본보다 더 많은 양을 지금 중국에다 팔고 있습니다. 샤드 배치가 가져올 효과는 단순히 이것에 끝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한 중국의 북경대 교수는 만약 한국이 미일 MD에 가입하게 되면, 즉 샤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인민해방군을, 즉 중국 인민해방군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게 될 거다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우려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드는 이게 요격 고도가 약 40에서 150km입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한국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요격하는데 용이를 하지만은 미국 SM-3 요격 미사일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지스함에다가 장착해서 사용합니다. 이지스함은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지스함은 이게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을 했는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가 MD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 이지스함에다가 SM-3를 배치하는 것을 막았고, 그래서 군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 SM-3 미사일을 갖추고 있는 이지스함이 지금 4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대를 더 이 이지스함에다가 SM-3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겠다. 그리고 일본은 이 이지스함에다가 이 SM-3 요격미사일을 갖춰서 같이 미국과 실험을 한 세계 최초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 MD에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요구에 가장 충실하게 응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일본 말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미국과 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에 들어갔는데 그 연구 개발비 대부분을 다 미국서 대줍니다. 일본도 지금 SM-3 탄도미사일의 중에서도 아주 버전이 높은 아주 신형 미사일을 같이 미국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서로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샤드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발에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가격이? 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약 1,100억, 1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샤드 체계를 하나를 한 포대를 들여오는데 한 2조 내지 3조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유지운영비를 빼고도 이 액수 2조 3조 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요즘 하도 4대 강에도 20조가 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국방비 중에 거의 10분의 1이 이 무기체계 하나 도입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굉장하게 큰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일상생활로 한원에서 얘기해 보자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원인 중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인가 민주당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조 2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3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게 샤드 사는데 도입하지 않고 또는 무기체계 사는데 도입하지 않고 이걸 민생으로 돌린다고 한다면은 약 100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사실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런데 SM3의 무기체계는 그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한 발에 수백억씩 하는 그런 이제 비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기 한 발에 수백억이 한다 하더라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죄송한 말씀으로 대포가 크시다. 바로 이 SM3는 만약에 아까 샤드가 레이더가 배치돼서 북한이나 중국의 레이더 발사의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일본에 통보가 되고 미국에 통보가 돼서 이 SM3를 가지고 발사되는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자동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들여오는 샤드나 또 들여오려고 하는 SM3와 같은 이런 무기체계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샤드 체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샤드 체계가 도대체 동북아 전략지형이나 또는 일본의 집단자권 행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바로 8일이죠. 미일 방해협력 지침 신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미일이 그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일 방해협력 지침 아시죠? 전시 때 또는 일본의 전시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변 유사 때, 그 주변 유사는 한반도나 대만 같은 데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을 한국이 어떻게 일본 자위대가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규정한 게 바로 미일 방위 협력 지침 또는 신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느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와 같은 일본 주변에서만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 가서 미군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즉 미군의 군사 패권을 유지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자위대가 전 세계를 무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하나의 핵심이고, 또 하나의 핵심은 유사시 전시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정의 방향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집단자위권, 이것이 이번에 지난 7월 1일 날 일본 가기에서 이 일본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꿔서 그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즉 헌법을 개정을 하지 않고 헌법의 내용을 사실상 개정하는 그런 식이 된 건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평화헌법이고, 그리고 평화헌법 구조에 일본은 군대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교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이른바 집단자위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미군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군사작전을 하고 분쟁에 개입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당한 거냐? 아베 정권은 그렇게 얘기하죠.
집단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헌장 51조에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내 신문들도 대부분이 아니라 100%가 한겨레까지도 포함해서, 경향신문까지도 포함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유엔 헌장 51조에 의거한 그런 행사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다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엔 헌장 51조에 보면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킬 권리니까, 외부에 무력 공격이 있었을 때 그거야 뭐 당연히 보장이 돼야겠죠. 그런데 공격을 받지 않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 나라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같이 싸워주는, 이것이 집단자위권인데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요한 같이 싸울 대상은 바로 미군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 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은 여러분들 이 부분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일본이 현재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집단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이 아니고, 그것은 미일 동맹에 의한 군사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집단자위권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자, 여기 보시면은 지리적으로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해서 일국에 대한 공격 행위가 타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무력 공격일 경우에만 집단자위권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유엔 헌장 초안에는 이 집단자위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집단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된 건데, 바로 이것이 들어가게 된 것은 미국이 유엔보다는 자기네들이 맺고 있는 동맹체제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군사적으로 개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집단자위권을 반영시켰고, 이것이 다른 나라들이, 소련이나 다른 나라가 받아들여서 바로 이 집단자위권이 유엔 헌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집단자위권 때문에, 이 집단자위권을 악용하는 그런 강대국들 때문에 유엔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유엔 헌장이 무력화되는 이런 역사가 60년 동안의 유엔 창설 이래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어떻게 앞으로 행사해 나갈 것인지를 밝힌 몇 가지의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미 군함이나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일본 자위대가 공격하는 나라의 함정이나 비행기를 공격해서 미국 함정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미국 함정에 대한 공격이 미국에 대한 무력 행사가 되느냐, 무력 공격이 되느냐, 이 지점입니다. 무력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현장에서 보시면은 유엔은 전쟁을 막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빈약하고 한계가 있지만은 유일한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져서 전쟁을 불법화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유엔 헌장 2조 4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유엔이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리고 잘못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유엔은 분명히 전쟁을 불법화함으로 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러한 헌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이 집단자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집단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한국의 한 나라에 대한 공격행위, 즉 무력 공격이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엄격한 조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의미가 있겠죠. 또한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같이 이스라엘로부터 계속적으로 불법 공격을 당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준다면은 그것이 집단 자위권일 수 있고 그 집단 자위권은 그나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리고 미국의 함정이나 비행기가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막아주는 것은 이것은 전혀 미국이 타국으로부터 미국 본토가 직접 무력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이 하고자 하는 집단 자위권은 사실 미일 동맹에 의한 그러한 형태의 군사 행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맹이 뭡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동맹에 익숙해져 계실 건데 그리고 이 동맹이 없이는 한국이 지탱해 나갈 수 없고 동맹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동맹에 의해서 앞으로도 한국이 번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미국과의 동맹에 의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중도적 입장이나 보수 수구적 입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보적인 입장을 갖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많이 놀랐는데 그러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통일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분단과 대결과 전쟁 속에 묶여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동맹입니다. 동맹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것은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잠재적인 전쟁 동맹체입니다. 즉 평시에도 전쟁에 대비해서 계속 전쟁 대비를 하는 것, 국가의 모든 체계를 전쟁으로 묶어 세우는 것, 이게 바로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하면서 군사적 침략을 수없이 감행해 왔는데 그게 다 동맹을 통해서 동맹 속에다가 자기네들의 우방국을 끌어들여서 그 동맹 체제로 다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될 그리고 폐기돼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일 신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면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보다 전면화되게 될 건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의 그 첫 대상지 그리고 주 대상지가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고 어떤 형태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한국의 동의하에서 한반도를 유사시 일본인들을 후송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겠죠. 뭐 이건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전쟁이 남북 간에 벌어졌을 경우에 자위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 정부도 사실 쉽게 자위대가 들어와서 돕는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행사합니다. 따라서 전시에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을 힘은 적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즉 한반도 영역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너무나 순진무구한 주장이거나 적어도 본인들은 그걸 잘 알면서도 국민들의 속이기 위한 그런 얘기밖에는 아닙니다. 이승만 정권 때 6.25 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정권은 평화선을 그으면서 일본을 한반도 부근에서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을 해서는 중앙청에
애자나 전기 이런 부분을 망치로 깨고 다녔습니다. 즉 반일을 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그런 쇼를 이승만이 했는데, 그러나 6.25 때도 일본 자위대가 그때는 이미 아직 자위대로 창립도 제기도 전인데도 당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작전을 했습니다. 주로 길에 제거하는데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 잘 아시는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유사시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막으려면 우선 작전 통제권부터 환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시절 때부터 오히려 미국의 이해를 반영을 해서 집단 자위권이 일본이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그날의 고유한 권리라고까지 이렇게 용인해주는 이런 얘기까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정권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또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 문제로 해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베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동안에 정상회담을 반대해 왔었는데,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집단 자위권이 유엔 원장 51조의 엄격한 해석에 의하면은 그것은 집단 자위권이 아닌 유엔 원장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유엔 원장에 의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로 할 수 있는 정도지 이 일간에 하고 있는. 일단은 말로라도 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 정권이 그렇게 못하는데 그것부터 우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일본이 한국에게 추동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보시면은 한밀 군사 정보 공유 양해각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12년에 이명박 정권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과 체결하려고 했었던 거. 그런데 이것이 밀실에서 처리해가지고 이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국민적인 저항이 두려워서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당시 청와대 실세였던 김태호 비서관이 사표까지 내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정권이 특유의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제는 한일이 아닌 한미일이라고 해서 미국을 집어넣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은 갖고 있지만은, 반대하는 감정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도 없는 미국을 끄집어넣고, 그 다음에 군사정보도 북핵 미사일로 한정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협정의 지위도 정부 간의 협정이 아닌 국방부 간의 양해각서 형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체결이 될 건데,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핵심은 말 그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정보를 서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이 협정을 체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돼서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게 될 그런 군사 정보나 기술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스함에 장착할 신형 SM-3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할 경우에 있어서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제3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철저한 장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 간에 보시면은 물품 영역 상호 지원 협정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쉽게 얘기해서 군수협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나 군수의 협정을 체결해서 한미일 간에 삼각 MD를 구축하고 그 다음 나가서 한미일 간에, 즉 한일 간에 군사동맹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일 당국이 강력히 한국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고, 바로 이와 같이 한일 MD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뒷받침해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자, 공해상에 있는 미국 함정을 일본 자위대가 지켜주기 위해서는 일본 자위대에게 미국의 함정을 향하는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또는 순항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지리적으로 아까 샤들 레이더에서 보신 것처럼 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데 훨씬 더 지리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본보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그 정보를 일본에게 또는 미군에게 빨리 신속하게 전개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거고, 바로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삼각 MD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고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내용의 그런 대상이 바로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세월호, 누구나 생각하는 세월호법 하나, 특별법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에 이것만 전부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중심의 엄청난 동맹체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동맹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이라는 것은 전쟁 준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유럽에서 나토와 같은 그런 다자간의 동맹체를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국가 간의 민족 간의 그런 갈등이 심해서 그런 다자간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동맹체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과 중국 간에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갈등이 있고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북중러의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아태 미국 중심의 동맹체와 북중러 간에 과거 냉전 체제로 훨씬 능가하는 그와 같은 대결 체제가 동북아에서 구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흔히 전문가들이 냉전 체제로 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과거 냉전 체제처럼 똑같이 회귀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미소처럼 서로가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결의 전략과 대결의 전력이 과거 냉전 시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결의
강도는 과거 냉전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대결로 올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은 국가는 과거 냉전 제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재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형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추동되고 일본의 보수수구 세력이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이 일본의 집단자위권의 행사가 과연 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뭘 노리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빈자리를 또는 약화되는 미국의 힘을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메꾸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자면은 일본이 다시 동북아에서 지역의 맹주로 부상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야망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중국이 지역 맹주로 부상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한반도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초유의 전략 질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과 대결로 점철되어 왔던 이 동북아에서 가장 큰 전략 지형의 변화 시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고, 혹자는 6.15 공동선언부터 그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중국 전문가는 9.19 공동성명에서부터 그런 동북아 전략 지형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전략 지형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은 그 전략 지역의 변화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을 맞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전략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반도를 놓고 보자고 한다면은 전쟁 대신에 평화가 오는 거고 분단 대신에 통일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일이 지금까지처럼 동북아에서 패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분단과 대결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미일의 패권이 약화된다고 한다면은 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미일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현실화되고 미일 주도의 동북아 다자 군사 동맹체가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 민족이 원하는, 우리 국가가 원하는 방식의 전략 질서의 변화로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런 전략 질서의 변화를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가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환 시기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초미의 이 장애 요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그리고 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망, 그리고 동맹, 이것을 저지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전략 질서의 변화는 오지 않을 거다. 반대로 이것을 저지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략 질서의 변화, 이것은 올 수 있다. 어느 길을 우리가 가고 뭘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은 의문에 불과하겠죠. 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이 지금 집단자위권 행사와 함께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선제 공격 전력입니다. 북이나 중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부터 지금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헌법에 의거해서 군대를 못 갖도록 하고 교전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무기도 주로 방어 무기 체계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 무기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른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킬체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종의 공격 무기를 동원해서 북의 미사일 시설이나 군수공장이나 또는 미사일 발사대나 등등 이런 부분,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30분 이내에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은 킬체인과 같은 선제 공격 전략과 그리고 선제 공격 전략을 도입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더욱더 한반도가 이 전쟁의 참화로 더 훨씬 쉽게 그리고 큰 규모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제 공격 작전 계획이 완성되지 않도록 또 이것을 저지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들에게 하나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